출발 증시 와이드 일부 박밀합니다. 오늘 새벽에 공개된 FOMC 회의록에서 연내 양자 완화 규모를 축소한다는 연준 위원들의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나아지다 보니 이제는 출구 전략을 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건데요.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아 시장은 다시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뉴욕 3대지수 장 초반부터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표 개선 소식에 잠시 반등세를 보였지만 이내 낙폭을 키웠습니다. 3대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고 특히 다우지수는 6거래 연속 하락하면서 15,000선을 내주기도 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도 불안감이 형성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 선물 쪽에서 12,000 계약을 팔면서 코스피 지수가 1,867포인트로 내려왔는데요. 오늘 하루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이슈, 주요 이슈부터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FOMC 의사록에서 연내 양자 완화 규모 축소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소식이 부담이 됐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한 가운데 다우지수는 낙폭을 더 키우며 15,000선을 내주며 마감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공개된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올해 남은 세 차례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양자 완화 규모를 줄이기로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할지는 이견이 여전했는데요. 연내 남아있는 세 번의 FOMC에서 매달 850억 달러 규모인 자산 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줄이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하락했습니다. 미 연준의 7월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졌는데요. 영국 증시는 0.97% 내렸고 독일은 0.18%, 프랑스 증시도 0.34%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이날 발표된 지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판매량은 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았고 주택 가격도 상승세를 유지하는 등 주택 경기가 호조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 최대 개인용 PC업체 휴레패커드가 올 회계연도 3분기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기대에는 못 미쳤습니다. HP는 3분기 중 순이익이 13억 9천만 달러, 주당 71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상을 하회한 실적에 경영진은 대폭 교체되면서 시간내 거래에서 주가는 7%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주요 코너부터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초가를 통해서 오늘장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강정헌의 시초가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메르츠 종금증권 영동지점의 강정헌 부장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추천주 S맥 장중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장중 5% 넘게 오르면서 목표가에 근접하기도 했더라고요. 추가적인 AS 부탁드릴게요. 네, S맥 하반기 실적 오전 기대감과 다음 달 4일입니다. 갤럭시 기어 스마트워치 발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된 터치스크린 탑재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그래서 좀 밀리는 모습인데 일단 배려심 매력이 있기 때문에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가매수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실적 전망시 대비는 대비해서는 18,000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기에 S맥에 관심을 갖는다면 저가 분할 매수 기회를 갖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대형 전략 손절가를 11,750원 준수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파트론을 준비했습니다. 파트론은 휴대폰과 이동통신 시스템에 채용되는 핵심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고요. 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2분기 실적 호전입니다. 파트론이 2, 4분기 영업이익 매출액이 3,300억, 영업이익은 399억을 기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좀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부주에 대한 시장 우려를 좀 부식시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반기에는 그 직원 상여금을 반영하고도 오히려 실적의 감목이 대비해서
증가할 정도의 높은 수익성을 좀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1분기 대비해서 매출액 31%, 영업이익은 33%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 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인 올해 실적과 접속가 메리트인데, 연예 기준 매출액 3분기는 2,94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315억을 전망하면서 2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11%와 21% 감소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의 모듈에 대한 재고 조정이 7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후속 플래그십이 본격적으로 가세하면서 4사분기 실적은 대폭 신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인 매출액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올 예상 EPS가 2,300원대입니다. 현주가 PER 8배 정도 수준인데, 2년 평균 PER 12회를 적용하더라도 시장 컨센서스 적정 밸류에이션 27,000원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관이 7월 8일 이후에 98만 유저 수매수를 보였고 최근에 매도를 보였습니다만 7월 8일 이 가격대, 현 주가 가격대에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최근 낙폭 과대적인 측면을 재매수 유입의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파트론을 주가 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트론 그렇다면 자세한 가격대에 대한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시초가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8,000원과 18,500원 사이를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를 제가 16,000원 짧게 봤는데, 일단은 16,000원을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좀 그 가격대 지켜주시고요. 16,000원대에서 강한 하방 경직을 보인다면 이 가격대부터 분할 매수 가능한 그런 전략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론 오늘 시초가에서 공략해보고 목표가는 18,000원에서 18,500원, 손절가 16,000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메리츠 종군증권 영동지점의 강정헌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8월 22일) 목요일장이 개장됐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에서 연내 양자 완화 규모가 축소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고요. 아직 신흥국의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국내 정치 출발 또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상으로 좀 좋은 모습은 아닌데 자세한 출발 상황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식 전문가, 정동훈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코스피 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명식 전문가님, 코스피 오늘도 역시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네요. 네, 현재 18포인트 하락한 1848포인트로서 1850포인트를 밑도는 약세 국면이 3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비차익 쪽에 대한 그런 강도 높은 매도 공세가 좀 진정돼야지만 하락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 약세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죠. 금일 같은 경우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등이 약세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그 경기 방어주 내수형 종목 중에서 삼성생명이 현재 강보합권을 형성하고 있고, 한국전력의 경우에도 기간 수급이 다소 개선되면서 그나마 강보합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의 경우는 일제히 한 1포인트 이상 약세 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금일도 장중 내내 약세 국면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징적 상황은 롯데케미칼을 비롯한 경기 민감주 화학주 섹터에 낙폭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두산중공업 최근에 기계 섹터의 경우에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전개됐는데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기계 업종의 경우에도 낙폭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던 이쪽 현대상선을 비롯해서 해운업종의 경우에도 금일은 가격 조정을 맞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 2분기 실적 호전과 함께 3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현대하이스코의 경우에도 현재 2.5% 정도 하락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제히 업종 불문하고 전방위적인 약세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1847포인트로 전일 종가보다 19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개파락 출발하고 있다라는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일본 증시도 하락 출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0.82% 내린 13,314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자,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부진한 건 마찬가지인데요. 정동 전문가님, 코스닥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일부 테마주를 제외하고는 전체 업종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이 1%대 하락을 보이고 있고 시총 상위 20위권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 이제 SFA만이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3분기 실적 기대감과 그리고 하반기 아몰레드 수주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하면서 오늘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역시 특징 업섹터라고 하면 이제 3D 프린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3D 프린터 대장주를 잡았던 TPC가 오늘도 강하게 상한가에 5거래일, 4거래일 연속 강하게 상한가를 기록함에 따라서 오늘도 3D 프린터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는 건 역시나 시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테마주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다시 호전된다면 3D 프린터에 대한 차익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TPC나 맥스로텍 이런 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3분기 어닝을 미리 대비해서 실적 호전주로 이렇게 바닥권에서 잡아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RBK 투자증권의 윤영교 연구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달러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달러원 환율도 1120원대를 좀 돌파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전망까지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7월 FOMC 의사록 공개 후 연내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장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있었던 FOMC 정례회에서 올해 안에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안에 대해 거의 모든 위원들이 찬성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앞으로 올해 세 차례 남은 FOMC 중 정확히 언제를 기점으로 자산 매입 축소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고용 등 미국 주요 지표 추이를 볼 때 버냉키 의장의 언급대로 올해 말쯤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며 엔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98엔선까지 상승했다 현재는 다소 하락한 97엔대 중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유로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소폭 하락해 유로당 1.335달러 수준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둔 경계감에도 불구하고 1120원대에서 수출업체 내고 물량 출하가 집중되면서 오히려 전거래일 대비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FOMC 의사록 공개 후 글로벌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전일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간밤 여기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스와프 포인트를 감안하면 어제 서울 외환시장 종가 대비 5원 상승한 1124.5원에 최종 호가됐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재차 1120원대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최근 1120원대에서는 수출업체 내고 물량 출하가 집중됐던 경향이 있고 메이저 중공업체 수주 소식도 있어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과 밤에 각각 발표 예정인 중국과 유로존 PMI 지수도 전월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이 역시 달러 강세를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20원에서 1128원 범위에서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한 가격대에서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외환 시장 전망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RBK 투자증권의 윤영교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고수들의 작전 타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밸류 21의 이드코 대표님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간밤 다우지수가 결국 15,000선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 대장주 삼성전자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다우지수 121선에서의 하락폭을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 수급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가 지속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인도 금융위기라든지 출구 전략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대내적인 악재로 좀 발생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다우지수 먼저 체크하고 우리 지수 외국인들 이탈 체크하자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략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하셨다가 당황한 일 없으시기 좀 바라겠고요. 중요한 게 어제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 다음으로 우리 증시가 좀 낙폭이 컸는데, 역시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투매에 동참하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2% 넘게 급락을 하는데 일조하신 분들이 개인 분들이긴데, 결국 오늘도 하락 출발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래꼬리 달고 올라온다면 손해보는 거는 개인들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절대로 투매에 동참하는 일은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다 좀 이렇게 보시고 동참하는 일은 좀 없으셔야겠고, 결론적으로 우리 지수 어제 다우지수가 주택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인도의 금융위기 등의 문제로 인해서 일단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사실 이럴 때 디커플링화가 돼서 상승을 해줘도 좀 못마땅할 한국인데, 동조화돼서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반등폭을 넓히지 못하고 추가 하락 쪽으로 들어간다면 1800선 초반까지도 하락이 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종목 관리 철저히 하시고 1800선 초반까지 온다면 저는 다시 또 주식을 담아갈 생각이 크기 때문에 일단 저를 신뢰하신 분들께서는 비중 관리 철저히 하셨다가 같이 또 수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중요한 라인들을 지지했던 종목들마저도 현재 대부분 지지선들을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종목을 공략한다라기보다는 보유 종목들 위주로 관리하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좀 좋아 보이고요. 그 최근에 가스관, 철도 이런 섹터들이 상당히 강한데, 역시나 시장에 좀 돈이 몰릴 곳이 적다 보니까 테마주도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그나마 시장에서 특징적인 모습.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빨간불 내는 종목들이 여전히 테마주밖에 없죠. 저점 매수만 잘하면 역시 배신은 안 한다는 거.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확실히 장이 하락을 할 때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느낀 하루였지 않나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DMG 테마 같은 경우에 금감원에서 조사한다는 내용도 있으니까 다른 테마주들도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은 삼성전자하고 창해엔지니어링을 좀 보유하고 있었는데, 창해엔지니어링이 어제 시장 하락과 더불어서 동반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손절가를 드렸던 전저점이죠. 2,860원을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손절 안 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정도 5일선 저항에서의 캔들 확인하고 오늘도 저점 이탈한다 그러면 바로 매도하는 전략으로 현금화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크게 전략이 변할 게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지지라인 때 121만원대 지지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좀 들고 갈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잔파도에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매도세가 5거래일 동안 매수세가 5거래일 동안 24만 주 정도 들어왔었는데, 어제 15,000주 정도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15,000주 이상의 매도가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전저점 이탈하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시장의 키를 쥐고 있는 건 외국인들도 아니고 기관들도 아니고 개인들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누군가가 매도를 해야 누군가가 받아서 올려주고 하락하는 상황이 반복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투매에 동참을 하면서까지 손실을 인정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물량을 넘겨준다면 그 물량을 받은 사람의 검은 속내를 한 번씩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치 투자는 어떤 것인가, 혹은 내가 투자를 하는지 도박을 하고 있는지 생각도 하시면서 정치적인 부분도 함께 생각하신다면
툼에 동참하셔서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도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저점을 언제 잡아주는지가 키포인트니까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매수에 임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저점 잡아줄 때 그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힘들 내시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이 툼에 동참하지 말고 좀 굳건히 견뎌보자라는 위로의 말씀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밸류 21의 이득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 시각 특정 업종 및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낙폭은 다소 줄었습니다. 1850포인트 위에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좀 낙폭을 빨리 줄였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먼저 특정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증권주가 줄줄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좀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 당연히 좀 크게 피해를 받는 업종의 증권주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임명식 전문가님, 오늘 증권주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 증권주의 경우 당분간 약세 국면이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현재처럼 지수가 불안정하게 변동성을 보이다 보면은 시장 참여자들의 의욕도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현재 최근에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의 그런 거래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브리커리지 쪽에 치중하고 있는 대형 증권사들의 경우 당분간 자산관리 쪽에 변화가 좀 더 실적에 반영이 되기까지는 이러한 약세 국면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의 경우에도 M&A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전저점 부근까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체 상황이 불확실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산 포트폴리오와 그 다음에 구조종이 일단락된 미래에셋증권이 나중에 시장이 안정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주택시장에 이어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도 살아나는 분위기 있고요. 요즘에 대체 투자로 인해서 이쪽에 대한 부동산 투자를 가장 활발히 하고 있는 것이 미래에셋입니다. 또한 한 1, 2년 전서부터 강도 높은 구조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구조정이 착실하게 진행된 증권업종에 일단 포인트를 맞춰야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는 동양그룹에서도 동양증권을 매각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척 화력 발전에 주력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러한 최후의 카드도 내놓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증권업종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M&A가 향후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국면은 일단 관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겠습니다. 네, 증권주에 대한 전망까지 말씀 들어봤고요. 이어서 개별적인 종목도 한번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삼성전기인데요. 현재 주가가 5거래 연속 하락하면서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유독 IT주 가운데 좀 부진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최근에 갤럭시 S4에 대한 판매가 예상대로 일단은 썩 좋은 그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재 일부 재고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파가 삼성전기의 주가 하락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반기에 갤럭시 노트 3라든가 신제품과 관련된 수요가 얼마만큼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좀 반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하반기를 주력화 할 모델에 대해서 아직까지 뚜렷한 윤곽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LG는 G2에 대해서 나왔고 다음 달 초면은 애플의 경우에도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삼성의 경우에는 이렇다 할 만한 그런 재고 조정과 그 다음에 신제품 수요에 대한 발주 이러한 것들이 약간은 좀 공백기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비롯한 일부 부품 관련주들의 경우 약세 국면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코스닥의 일부 가격 조정이 충분히 반영된 그런 중소형주들의 선별적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코스피 시장의 경우는 아무래도 비차익 매도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의 흐름은 당분간 약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나 삼성 SDI나 LG전자의 경우에는 그나마 좀 견조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STX 그룹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그룹 정상화 기대감의 흐름이 괜찮게 이어지고 있는데 STX 페노션이 주가가 11% 급등하고 있습니다. STX 그룹주 다시금 또 점검해 주시죠. 네, 그 STS 그룹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 네.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 위기는 탈피를 했습니다. 그러나 네. 남아있는 것이 그 감자 부분입니다. 소액주주의 경우는 3대1 감자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시점에서 그 본격적으로 확정이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급락이 나왔던 수준 어느 정도 회복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STS 그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6, 7천 원대 가격을 회복을 했습니다. 즉 그 지난 3월달 급락이 나왔던 가격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그 뭐라 그럴까 어느 정도 물리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뭐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시점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새로 진입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수주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까지는 일단 관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코스닥의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 한빛 원전 6호기급 정지 소식에 오늘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흐름이 또 양호하게 표출되고 있는데 정동 전문가님,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흐름 어떤지 살펴볼까요? 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흐름이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예. 아무래도 코스닥, 코스피 전체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전체 시장이 안 좋으면 뭐 밸류, 모멘텀 이런 거를 보지 않고 일부 부각되는 테마에 자금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뭐 전일장에도 저한테 막 굉장한 이제 미쓰리로 인해서 쪽지가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어떤 종목이 3D 프린터에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쪽지들이 저는 한 15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 투자자들 뭐 기관마저도 3D 프린터의 종목을 엮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돼 있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오늘 3D 프린터도 뭐 대장주인 TPC가 상한가를 풀리기도 하고 지금 뭐 스마트 그리드주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스마트 그리드 강세는 단기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 있는데 저는 누리텔레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는 스마트 계량기 이제 추진을 한국전력에서 했다가 한 2, 3년 정도 이제 보류했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올해부터 또 부각되면서 누리텔레콤의 이제 스마트 계량기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인프라를 시작하겠다 뭐 이런 발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누리텔레콤이 이 외에도 뭐 동유럽이나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제 스마트 계량기를 수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에 이룬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는 2013년 연간 애뉴얼로 볼 때도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가 지금 다시 5,000원대로 이제 5,000원 초반대로 하락한 부분인데 테마를 탔을 때는 뭐 7,000원 부근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런 테마성에 의한 상승분은 모두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중에서는 중소형주 중에서는 누리텔레콤을 실적 개선주로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ICT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포스코 ICT를 3박자를 갖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무래도 블랙아웃, 스마트 그리드 ESS 관련된 매출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포스코 패밀리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면서 실적 개선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양호하면서 10,000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에서는 중소형주 중에서 누리텔레콤 그리고 조금 대형주 중에서는 포스코 ICT를 눈여겨보고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좀 불안한 심리가 요즘 테마주에 반영되면서 우후죽순 테마주가 좀 오르고 있다라는 말씀 들어봤는데 그 가운데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다. 3D 프린터 앞서 언급하신 그런 관련된 종목인데요. TPC가 나흘 연속으로 상한가에 오르고 있습니다. TPC가 이 종목은 왜 이렇게 급등세가 나오는 겁니까? TPC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갑작스럽게 증권사 보고서에 의해서 3D 프린터 관련주로 엮였습니다. 실제로 3D 프린터가 이제 정부나 삼성전자에서 10대 육성 사업을 이렇게 발표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도 이제 향후에 성장성이 큰 건 3D 프린터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스마트폰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주가 성장할 것이다. 그런데 실적이 안 나와서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나오면서부터 스마트 모바일 게임주들이 거의 5배, 6배 이상 급등하는 시나리오를 보였는데 그러한 기대감이 지금 최초로 맨 먼저 선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들도 기대감에 의한 상승은 있었으나 본격적인 상승은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나오는 그 시기에 올랐기 때문에 지금 3D 프린터 관련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 악화로 지금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급하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까지 몇 년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이상 급등 현상이다. 그렇지만 시장 상황 때문에 오히려 더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너무 또한 과도한 급락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추격 매수는 자제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TPC나 맥스로텍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3D 프린터 관련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주는 이제 3개 정도로 압축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대장주를 잡고 있는 TPC와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은 세중입니다. TPC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 기술인 아무래도 모션 컨트롤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거래 정지에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하이비전 시스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3D 프린터를 개발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함에 따라서 하이비전 시스템도 실질적인 3D 프린터 관련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세중 같은 경우는 미국의 3D 시스템즈의 이제 국내 총판을 맡고 있는 회사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이제 3D 프린터 관련 회사의 국내 총판을 맡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세중 같은 경우는 자회사 세중 정보 기술을 통해서 3D 프린터 매출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3D 프린터 매출이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이비전 그리고 TPC 그리고 총판을 맡고 있는 세중 정도만 조금은 현재까지는 압축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어떤 기업이 사업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한 종목 더 점검을 받아보겠습니다. SFA인데요. 사흘 만에 또 주가가 반등하고 있죠. 0.37% 강보합권을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실적 기대감에 작용을 한다고 해요. 저는 실적 기대감이 작용한다기보다는 오늘 증권사에서 이제 굉장히 양호한 코멘트를 내놔서 오늘 하락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3분기, 하반기 그러니까 4분기까지 해서 하반기의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올 수 있는 건 자동차와 IT 부품주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품주입니다. 현재 지금 아몰레드 기대감으로 SFA가 하반기 수주 모멘텀과 그리고 OLED 성장 기대감으로 오늘 하락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OLED는 지속적으로 삼성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OLED 관련주로 엮이면서 SFA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뚜렷한 상승 모멘텀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FA는 오늘 장중에 이제 하락 반전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개별 종목보다는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낙폭을 조금 축소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을 예를 들어서 설명이 되면 전일장에 코스닥이 기관과 외국인 개인마저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마이너스 2%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제가 장중에 파악을 해보니까 기타 법인 그러니까 농협, 축협, 수탁로 이런 곳에서 이제 차익 매물을 내놓으면서 한 60억 원 정도를 내다 팔았는데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가 넘게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신규 매수 대기자들은 어쨌든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불안감에 매도 대기자들은 급하게 투매로 던지면서 지수가 급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지수가 급하게 하락을 하다 보면은 또 단숨에 상승할 때는 급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나 코스피 지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빠르면 내일장에 급하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장에서 만약에 급하게 내일장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회복이 된다면 이러한 테마주로 자금이 쏠리는 게 아니라 테마주에서 자금을 모두 빼내간 다음에 성장 모멘텀 그리고 실적이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종목으로 자금이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장에서는 테마주를 잡지 말고 실적과 밸류에이션 그리고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바닥권에서 잡아가는 안정적인 전략을 시연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스피 쪽으로 다시 한번 시선을 넘겨보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현재 또 90만 원 선이 재붕괴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외국계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쏟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아모레 퍼시픽 대표적인 중국 소비주로 알려져 있는 상태이죠. 네, 최근에 2분기 실적은 양호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재차 약세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맥스라든가 일부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군들의
2분기 실적을 보면은 중국 시장에서 다시 성장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1분기, 2분기 그 주가라든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은 충분히 반영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LG 생활건강의 그런 화장품 부분과 주가를 비교한다 보면은 최근에 다시 그 중저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아무래도 뭐 아모레퍼시픽의 경우는 고가 화장품에 대한 그러한 그 차별화 여기에 그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그 뭐랄까 시장 트렌드와 약간 그 매출면에 있어서 엇박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의 경우는 당분간 90만 원대 전후에서 상당 기간 바닥을 다지는 그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만 반대로 뭐 코스맥스라든가 한국콜마의 경우는 완만한 그러한 그 재상승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남양유업인데요. 최근에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분위기가 좀 확인되면서 논란이 좀 발견되기도 했었는데 남양유업 좀 현재 주가가 2% 이상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어떻게 좀 보시나요? 글쎄요, 그 남양유업의 경우 악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남양유업의 경우 그 상황이 어떻게 뭐 확실한 그런 내용이 어떻게 그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부분은 그 제품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미지 부분에 있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양유업 이미 지난번에 가까을이라는 그러한 그 사회적 이슈로 인해서 많은 그러한 그 투자자들이 이목을 갖고 있고 그 당시에 이미 주가에 대한 그 비중을 충분히 축소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양유업의 경우는 뭐 당분간 관망하는 그런 자세로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고, 최근에 음식료 섹터의 경우는 시장에서 소외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비중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새내기 관련 주죠. 파이어링크가 호실적이도 주가가 쑥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파이어링크 흐름도 한번 점검을 받아볼게요. 네, 파이어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새내기주로 코스닥에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파이어링크는 뭐, 상장 시기에 뭐 2만 원의 시초가가 형성이 됐다가 지금 11,000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통신 장비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쟤는 신규 상장주는 성장성과 그리고 실적보다는 아무래도 보호예수, 의무 확약이 얼마나 되느냐 저는 이거를 항상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파이어링크는 상장했을 당시 굉장히 뭐 80% 가까운 상승률 그러니까 수익권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 80% 가까운 수익권에서 상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어링크는 현재가 부분에서 10,000원 초반 부분에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만 신규 상장주는 또 한 달 후에 풀리는 보호예수 물량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이어링크가 얼마 상장되지 않았지만 이제 한 달 후에는 다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물량을 감안해서 이제 10,000원 초반에서 담았다가 10% 이상 수익이 나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차익 매물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 보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최근 한 이틀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던 DMZ 테마 관련주 오늘 좀 줄줄이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정동 전문가님이 이런 테마주 좀 조심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셨는데 오늘도 흐름 좀 안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DMZ 테마 뭐 남북 경협 테마 예.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신기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대장주를 시가총액 3조 원이 넘는 현대상선이 대장주를 잡았기 때문에 신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항상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기대감에 의해서 솔직히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거의 500%인가 60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남북 경협 테마주는 기대감에 올랐다 재료가 노출되면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지난주 수요일인가 아무래도 남북 경협 발표가 아무래도 성과 이상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다시 정상화시키겠다 이러한 발표가 나오면서 성과 이상의 결과를 내놨다 이러한 취지에 의해서 조금 더 감면이 있는데 그렇지만 남북 경협 테마 같은 경우는 단순 테마일 겁니다. 네. 또 시간이 한 수개월 지나고 나면 다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또 바닥권을 그리는 그런 시나리오가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남북 경협의 테마를 이제 이어받았던 게 아무래도 DMZ 평화공원 테마입니다. 네. 개성공단이 갑작스럽게 정상화를 발표됨에 따라서 뭐 DMZ 평화공원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이런 관련 테마주까지 급 상승세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DMZ 평화공원이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승은 힘들다. 오히려 네. 차익 매물을 경계하자 이러한 관점에서는 이화공영이나 뭐 관련된 지금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남북 경협주는 그냥 오를 때 차익 매도를 해서 차익을 모두 실현하는 전략이 저는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또 다른 테마주가 뜨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바로 AI 관련주 테마주, 또 블랙박스 테마주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AI 바이러스 관련주부터 한번 점검을 받아볼게요. 중국에서 AI 바이러스가 또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AI 네. 관련, 아무래도 AI가 터지면서, 파루, 이런 중앙배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을 하기 마련인데,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테마주를 발굴해내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오늘 장에서도 좀 연출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3D 프린터주가 지금 대장주인 TPC가 상한가에 풀리면서, 그러니까 실적이 우량한 종목으로,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테마주를 찾아보자 이러한 지금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파루도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 경협주처럼 그냥 상승하면 그 소폭의 상승분만 먹고 차익 실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AI나 이런 관련 구제역 관련 이런 파동이 나왔을 때 관련 중앙백신 파루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보였는데 사실 올해뿐만 아니라 수년 몇 년 전부터 나왔던 테마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은 한 부분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3분기나 4분기 실적 개선세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파루 같은 경우도 11%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단순 테마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판단하에 파루 같은 경우도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권이면 오히려 지금 매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테마주 흐름까지 점검해 봤습니다. 이어서 수급 특징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기아차가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거래소에서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이 오르기도 했더라고요.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금일도 그렇고요. 일단은 현대기아차가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데 네. 외국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죠. 이러한 배경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동남아 리스크로 인해서 일단 이쪽에 동남아 쪽에 치중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런 상반된 그런 수혜 가능성 이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그 소식에 의하면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평균 재고일수 60일보다 낮은 40일 정도의 그런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 쪽에서는 생산량 증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이 부분이 부분 파업 영향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삼성 SDI, 효성 이쪽에 매수하고 있죠. 매수 규모는 크지 않은데 특히 효성, 코롱, 인도 최근에 SKC 필름 부분과 관련된 업황 호조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의 그 매매 동향을 보면은 기관들의 경우는 다소 분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매수 전일 1위로 떠오른 GS의 경우는 전일 외국인이 매도 1위에 있기 때문에 손박힌 국면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것은 OCI에 대한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4분기 태양광 업황 개선으로 인해서 적자 수준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매도 상위 종목을 보면은 롯데케미칼, LG화, 금일도 어느 정도 낙폭이 컸다가 외국인 쪽에서 저가 매수가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화학 철강주가 급락이 나타났던 배경에는 동남아 수출 비중이 석유화학은 한 32.5%, 철강은 24%에 해당되다 보니까 이러한 여파가 일단 단기적인 그런 차익 매물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충분한 단기 조정은 외국인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걸로 봐서는 일시적으로는 일단 충격 조정은 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 한마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재는 업황이라든가 제조업 부진 이런 걸로 인해서 급락이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중국과 유럽 쪽에서 발표되는 제조업 PMI 예비치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주말과 다음 달 초에는 다시 한번 잭슨홀 미팅과 G20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때를 분기점으로 해서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된 그런 불확실성은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국면에서는 일단 관망으로 대응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여겨집니다. 예,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울 반도체와 GS 홈쇼핑을 두고 외국인과 기관의 좀 시각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좀 동반된 업종, 같은 업종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상반된 업종을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러한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이제 서울 반도체 관련된 LED, 루멘스까지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2분기 실적이 서울 반도체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흐름이 좋았는데,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차익 매도를 쏟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LED 조명 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저도 이런 관점에서는 조금은 하락했을 때 저가 분할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아무래도 저는 오늘은 유진테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어제 증권사 코멘트에 의해서 뭐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이런 발표로 인해서 8%, 9%대의 하락을 보였는데, 유진테크는 그 전에 또 한 번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중국 삼성 시안 공장에 증착 장비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루머가 돌았기 때문에 유진테크가 최근에 악재가 겹치면서 오늘도 뭐 4%대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유진테크는 단적으로 기업 자체만을 본다면 정말로 좋은 기업입니다. 반도체 장비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20, 30% 나오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면서 이러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한다는 것은 유진테크의 기술력이 얼마나 좋은가를 반증하는 영업이익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기 악재로 인해서 유진테크가 뭐 17,000원이 깨지면서 급락을 보이고 있지만, 유진테크는 장기적 관점에서 가져가 본다면 2만원까지는 다시 재차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유진테크는 또 한 번의 급락이 나온다면 저가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의 특징주는 저는 KG 이니시스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뭐 2, 3일 연속 정말 1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부으면서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니시스 오늘 하락폭이 큰 상태에서도 1.6%의 하락만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니시스 같은 경우가 이제 상승하는 배경을 보니까, 이니시스는 올해 또 한 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하에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기업 같은 경우는 크게 하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제 계단식 상승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종목으로, 실적이 우량한 종목으로 좀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예, 현재 원달러 환율이 1126원까지 오른 가운데 코스닥 지수가 2% 넘게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517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어떤 전략 필요할지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현금 보유 전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뭐 바닥권에서 좋은 종목을 잡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갑자기 현금 보유 전략이냐, 이렇게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단기적으로 어제만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이 선물에서 12,000계약인가 10,000계약이 넘는 매도세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미결제 약정을 살펴보니까 뭐 장중에 9,000계약까지 상승을 했다. 마감할 때는 한 7,000원 계약 수준으로 마감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로 선물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징적인 부분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선물 약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현금 보유 전략을 실시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형식 전문가님과 정동우 전문가님 두 분과 출발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전일에는 이효열 멘토와 양승모 멘토가 수익률 대결 펼쳤는데요. 먼저 멘토들의 푸트부터 확인합니다. 자, 먼저 이효열 멘토의 푸트 나옵니다. 기아차가 2%, 대덕 GDS는 매도하셨고요. 일진 디스플레이가 흐름 좋습니다. 11% 정도 수익 보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양승모 멘토의 푸트 나옵니다. 세중이 1%, 한솔테크닉스가 2.5%, 전반적으로 수익권입니다. 자, 이어서 신규 관심 종목 확인해야 하는데요. 전일에는 두 멘토님 모두 관심 종목 제시하지 않으셨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양승모 멘토님 전화 연결해서 이 포트에 담긴 종목들 AS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호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좀 어두운 가운데 종목별 AS 전략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네, 어제 제가 이제 그 방송 출연을 해서 한서 테크닉스에 대한 일단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한서 테크닉스 오늘 19,500원에 20%에 대한 비중을 좀 축소하고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 이제 19,650원까지 올라오면서 일단 19,500원에 20%에 대한 비중이 좀 축소되어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비중을 좀 줄인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탓이다. 결국 시장에 대한 포트에 대한 현금 비중을 좀 늘리고 차후를 좀 대비하는 그 전략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비중 축소를 좀 이견을 좀 잡아드렸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주테크닉스가 가지고 있는 그 뭐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단기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들은 출회가 됐었고 또 성장성에 대한 오해도 풀렸고 또 삼성전자 갤럭시 S4에 대한 판매량 우려도 일단 그 시장이 이제 먼저 다 선반영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의 상승 동력을 봐야 된다 그랬죠. 바로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2분기부터 LED 부분에서 실적 개선이 나타났고 또 무선 충전기를 포함해서 신규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좀 강화됐고 또 역시나 삼성전자에 대한 스마트폰 시장 지배력 시장 우려와 달리 지속적인 확대에 대한 가능성 또 더불어서 2013년도 3분기부터 갤럭시 노트3 출시와 함께 무선 충전기에 대한 공급 본격화가 또 예상이 된다라고 언급을 좀 드렸었죠. 결국에는 지금 한서테크닉스 오늘 20%에 대한 비중을 줄였지만 충분히 또 저가에 대한 메리트를 좀 보여준다면 좀 다시 한번 비중을 40%까지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태중이라는 종목입니다. 태중인도 제가 좀 빠르게 좀 선택만 좀 잡아드렸었는데 오히려 좀 매기세가 전부 다 새롭게 아예 그 자회사 개념이 아닌 본격적인 3D 사업에 진출하는 그 기업들 쪽으로 수급 매기가 많이 몰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지금 최종의 입장에서 좀 놓고 본다면 일단 자회사를 통해서 3D 부분에 대한 매출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추세에 대한 회전도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종은 지금 포트에 대한 비중을 늘리지 않고 계속 포트를 좀 유지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종과 한솔테크닉스 대응 전략 챙겨봤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연내 양적 완화 축소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시기를 결정하는 건데요. 오늘 새벽 공개된 FOMC 의사록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연내 축소가 기정사실화됐다는 걸 누가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요. 그 문구가 들어가 있을 뿐이지 전제 조건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전제 조건은 지표가 개선돼야지 가능하다는데 그 지표에 대한 얘기는 다 쏙 빼먹고 문구 안에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얘기만 지금 대문자로 해서 그 뉴스에 자막을 만들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양적 완화 축소를 하려면 지표가 개선돼야 되는데 지금 실업률 7.3% 나오고 있지만 어제 오늘 나온 뉴스에 의하면 미국의 28개 주는 8.4에서 7.6 사이의 실업률을 가지고 올해 실업률이 늘어나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들에다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3%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를 100%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것은 FOMC는 지난달에 대한 결과지 이달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시장에서 양적완화 축소 얘기를 하는 것도 참 웃긴 것 같고요. 또 하나 양적완화 축소라는 것은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것이 전제 원칙이라 그러면 시장에서 이걸 두려워할 사항은 전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축소가 되는 어떤 불안감이 더 확산돼서 그래서 불투명성이 시장을 더 악화시키는 거지 축소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양적 완화를 하고 난 다음에 돈을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걸 잠시 멈추는 거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제가 볼 때는 너무 시장에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 파이낸셜 타임스도 장기적으로 신흥시장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사님도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시장 심리가 많이 불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인도의 루피아의 움직임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영향을 줬고 그것이 이제 신흥시장에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어저께 폴 크루그만 같은 사람들은 우리 얘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적 완화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돈이 신흥국가에 들어가면서 신흥국가의 통화가 절상이 됐다가 이제 정상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지 이것이 금융위기로 가는 것은 너무 오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채 부채를 보면은 실제로 그 인도 같은 경우에도 GDP의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큰 금액이 아닌데 시장에서는 그걸 그림을 크게 그려서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이거 뭔가가 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루피아가 요 근래에 만약에 내려오는 모습이 나온다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양적완화 축소의 불안감이 신흥시장에 자금을 유출시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나 예전 아시아 금융위기에 비해서는 펀더멘털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그 당시에 단기 어떤 외채, 1년짜리 외채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 달러로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면 지금은 유동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인도 같은 경우에도 외환 보유가 2,800억 불 정도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너무 우려를 과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1840 정도 내주면서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514포인트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키포인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어저께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전날 빠졌을 때는 외국인이 매도를 안 했거든요. 매도했다 다시 다 회수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저께 빠질 때 12,000개 팔았죠. 근데 선물 수급에 의하면 지금은 외국인들이 사는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어저께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 다시 매수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단기 이익 실현하고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현물 매수가 정말일 확률이 높다라고 본다면 위기를 조장해서 저가에서 물량을 받아간 전략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오늘은 그동안 기관들이 현물에서 자꾸 눌러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현물 기관에서 좀 사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선물을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수를 해줘서 시장의 방향성을 위쪽으로 끌어주는지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수급에 대해서 좀 잘 분석해 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